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어제 끝났습니다. 제3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과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내 연금은 얼마나 될지, 연금 고갈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것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또 의료대란 대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형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엔 정치 공부하는 날입니다. 정치권 공방 아주 뜨거운 이 계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의 뉴스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콩 어플 무료입니다. 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어제 밤이죠. 홍명보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무승부요? 네, 사실 이 상대가 이 팔레스타인이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는데 결과가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무승부가 이게 좀 실한가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어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 충격의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 황희찬 선수 등등 이 최정예를 앞세워서 승리를 쉽게 하지 않겠냐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실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이 전반 22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오프사이드로 확인이 돼서 득점은 아니었는데 좀 우리 팀이 밀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이 공격은 어땠어요? 네, 우리 대표팀이 측면에 이강인 선수를 앞세워서 이 득점을 노렸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이후에 이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는데 역시나 좀 잘 안 됐습니다. 경기가 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강인의 이 크로스를 오세훈 선수가 머리로 연결을 했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그만 또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공격도 좀 답답했습니다. 이 경기 종료 직전에 이강인 선수의 롱 패스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문전 돌파에 이은 이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이 이 골대를 강타를 해버려서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10년 만에 이 홍명보 감독의 이 복귀전이어서 특히나 좀 주목이 됐었는데 잘 결과가 좀 안 풀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만으로 오늘 밤 이동해서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좀 논란이 많았는데 경기라도 시원하게 풀렸으면 좀 해소가 됐을 텐데 말이죠.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다음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운영 상황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군의관 투입하려고 했던 계획도 일부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좀 일부에서 군의관 투입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이 아주대병원을 좀 예로 들면 투입 예정이던 군의관 3명 중에서 1명만 이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군의관 3명이 투입됐었다가 병원과 면담 후에 응급실 근무에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이 3명 모두 다시 군부대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지부 측의 설명은 병원하고 군의관 측의 아무래도 좀 조정이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국방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군의관 배치를 좀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곳은 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 경기 서남권의 거점이죠. 아주대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축소를 했습니다. 네. 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추석 연휴인데요. 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죠? 네, 당장 지금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409개 응급실별로
1대1 전담 책임관을 일단 지정을 해서 진료 공백 발생에도 좀 빠르게 대처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과도한 우려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상황이 당연히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붕괴, 마비 정도까지의 수준은 지금 아니라면서 괜히 좀 상황을 과장한다든지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매우 좀 조심스럽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다시 검토해달라 이걸 대통령실에 건의했군요. 네, 앞서서 아무리 전해드린 대로 의료 공백이 지금 좀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다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건의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서 앞서 이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했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설명은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건의를 한번 했었죠. 앞서 건의했던 유예안과 똑같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대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 유예안을 논의하자 그러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이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해결 또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좀 함께 논의를 해보자면서 여야정 이 협의체 구성을 오늘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이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의료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 대책에 관해서는 잠시 후 전격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가 오늘 열리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수심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이 대검찰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수심위 측은 김 여사의 이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한 혐의 등을 논의한 후에 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보고를 앞서서 했었고 또 이원석 총장이 이 수심위 해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에 오늘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무작위로 뽑힌 위원 15명이 참석해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동시에 오늘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이 서울중앙지검의 실무검사와 또 김 여사 측의 변호인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심위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 수심위 판단은 오늘 밤 늦게쯤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지금 당연히 관심인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이 결론은 이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서울 성동구 의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구 의원 이 제명 안건이 올라왔는데 장시간 정회 끝에 결국 폐회됐어요. 그러면 제명안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네, 제명안 처리를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시한을 넘겨서 이 산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제명안 처리가 무산됐고 제명이 일단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 의회 의원은 고모 씨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 네. 고 씨의 혐의는 지난 4월에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지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징계가 미뤄질 당시 의회 상황을 보면 좀 사실 이상한 점도 좀 발견이 됩니다. 네. 본회의에서 이 성동구 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할 때는 공개로 이 본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징계안 처리 순서가 되자 갑자기 이 비공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회의가 약 5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정이 넘도록 회의가 다시 안 열렸고 자동으로 이 산회가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제명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는데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 또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동구 의회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의회 측은 뭐 여러 논의할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원론적인 입장만 뭐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임시회가 10월 중순, 다음 달 중순에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이런 일정은 얘기를 하면서도 징계 관련 일정은 속 시원하게 지금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체 언제 이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어제 검찰 출석했죠. 네, 어제 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2달 만인데요. 2년 전 이 선거법 위반 조사 때는 비공개로 출석을 했었는데 어제는 사실상 공개 출석이었습니다. 김혜경 씨의 혐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이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네. 공무원 배모 씨를 시켜서 샌드위치, 과일값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어제 검찰 조사에서 김혜경 씨가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네, 2시간 정도 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술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의 설명은 검찰이 어차피 이 결론 정해놓고 수사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 김혜경 씨 소환 소식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배우자까지 이 조사를 하는 정치 탄압 수사가 정치 검찰의 추석 기념 행사냐 이렇게 좀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반박을 했습니다. 3차례 출석 요청에도 협의가 안 돼서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 씨의 변호인이 이걸 거부하고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김 씨 측 변호인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조사 없이 검찰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해와서 검찰과 협의를 해서 출석 날짜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하겠다는데도 이 출석을 해놓고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하는 건 할리우드 액션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우 기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애청자로서 전격 시사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기자 현장으로 뛰어드는 우정아 기자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중서부 지역과 남부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곳곳에 비가 좀 관측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5mm 내외의 비가, 동해안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소나기도 지나는데요. 아침부터 전라권에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29도, 세종 30, 대구, 부산, 제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휴일도 30도를 넘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9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 부근입니다. 안개 속에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들으셨지만 오늘 출근길 곳곳이 빗길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정체는 수도권에서 살펴지는데요.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고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죽전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부터 막히는 이유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국 현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어제 그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좀 두 분 다 고생하셨지만은 뭐 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친일 프레임 등등을 동원해서 네.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 좀 아무래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불행한 전철을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리스크, 뭐 민주당의 어떤 개딸화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뭐 정부의 나름의 성과들을 홍보하는 그런 연설을 주로 하셨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본회의장 앉아 있는데 막 의원들끼리 연설하는데 소리치고 뭐 싸우고 뭐 한쪽은 박수치고 한쪽은 뭐 비판하고 이런 거 네. 보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국민들 예. 보였을 때 특별할 건 없었는데 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재밌었던 지점들을 조금씩 뽑아보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결선 투표제까지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 예. 부분은 향후에 개헌 논의를 할 때 또 나름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소수 여당 원내대표의 고충이 느껴졌어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도 어쨌든 협치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예. 고충이 느껴져서 여야 원내대표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또 여야정 여야 의정 등등의 어쨌든 협의체를 구성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양쪽 다 답 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그 책임감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개혁신당이 특히 뭔가 그래도 일이 되도록 하고 너무 막 서로 평행선만 달리지 말자고 해서 좀 중재하는 역할들을 자임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네. 여야가 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는 같아서 나름의 아. 소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그 양당 대표 회담 이후에 네. 이게 사실 협치해보자고 만났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 날부터 뭐 계엄설 준비론 뭐 등등 해서 또 아주 이제 파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협치할 생각으로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태도는 정중하고 뭐 서로 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싸우자는 거였잖아요. 면전에서 공격하고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뭐 계엄 준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막 꺼내고 이런 거 보면 싸우자는 거였고 그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에는 정말 뭐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발표된 네. 것도 없어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그럴 바에는 그냥 두 분 다 통상적인 예방 정도의 형태로 이야기 나누고 모두 발언하고 그냥 끝냈어도 되지 않나. 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새 우리 정치가 자리의 무거움이나 책임감을 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예전 예. 같으면 뭐 10여 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뭔가 국민 앞에 내놓을 성과물을 준비를 해놓고 회담도 하고 그걸 또 발표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정도 내놓을 성과물이 없으면 자리를 사실은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격을 좀 낮추든 오히려 의미를 약간 축소해서 만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포장은 뭐 화려하게 뒤에 멋진 배경에다가 막 하는데 결국 아무런 내용물은 없어요. 내용물 없고 뭐 포장만 화려한 거를 국민들 앞에 송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이재명, 한동훈 두 분 다 야 우리가 그 여야의 사실상 대권 주자들 아니냐? 우리가 회담하는데 뭐 국민들 우리 안 볼 거예요? 뭐 언론들 우리 안 찍을 거야? 거의 뭐 배째라식이에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 책임감은 못 느끼고 그냥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뭐 어떤 분은 그래서 정치권 인사인데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잘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놓지 않아도 상대방이 더 꼴 보기 싫어요. 만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네. 결국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려면
외부 충격이 있어야 되죠. 외부의 새로운 신선한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개혁신당에 주어진 과제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고 아하, 개혁신당이 예. 그 점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다. 더 저희가 좀 치고 나가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아젠다들을 더 좀 추구해 나가는 면들이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걸 깰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개혁신당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제3의 목소리 뭐 또는 이 여야 간의 가파른 대치 국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완충 역할 네. 이런 것을 기대하고 국민들이 개혁신당이나 뭐 다른 여러 정당에 표를 주셨다고 해석을 저도 그렇죠. 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그 제3지대 정당들이 이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같은 데는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당들 간의 논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죠. 공동교섭단체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뭐 이런 것들도 예. 사실은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국회가 관행적으로 5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도 황운하 원내대표가 하시는지 아마 뭐 그런 정도로 네.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뭐 다양한 정당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국회가 제도적으로 내지는 관행적으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부분 그리고 굳이 5석 이런 기준을 그어서 그 이상의 정당에게만 많은 기회를 주는 부분 같은 것들은 합리성이 사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밌는- 왜 20석이냐? 왜 5석이냐? 사실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국회에서 가장 그 희소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회 공간입니다. 그렇죠. 보면 이번에도 국회 예. 개원하고 초기에 조국혁신당에서 그래요. 네. 뭐 공간이 너무 작다, 화장실 앞은 안 된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국회 공간 배분의 기준이 3석부터입니다. 예. 3석부터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그래요? 정당별 대회의실 또 당대표실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럼 사실상 3석 이상을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는 거네요. 뭐 어쨌든 하나의 국회에서 공간을 점유할 만한 결사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뭐 가장 희소한 정당 공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할진데 사실은 발언 기회라든지 발언 시간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희소하진 않습니다. 네. 회의 조금 더 길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미 있는 우리 국회 내의 다양성을 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천하람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야 대표회담 때도 민생 얘기를 하고 네. 또 지금 국회 앞에 가면 그 급한 민생 현안 합의 처리했다고 막 플래카드 양당에 막 걸어놓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어쨌든 이 민생을 강조는 합니다. 천하람 대표는 지금 당장 급한 민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급실 의료대란 문제죠. 제일 급한 거는 뭐 사실 안철수 의원이신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닥쳐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의료대란이라는 건 정말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물가 관리의 문제라든지 뭐 청년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쭉 많이들 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의료 대란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본인의 자존심이나 어떤 일관성도 물론 나름 생각하시겠지만은 현실을 좀 더 인정하시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의 말씀과 행보를 보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비상의료체계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데 응급실 가시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응급실을 왜 갑니까? 대통령의 시간과 행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문제 있는 현장에 가셔야죠. 대통령은. 문제 없다면서 의료 현장 가셔서 사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 큰 문제 없다. 뭐 전공이 뭐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뭐 청와대 수석은 그러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 나간 게 제일 큰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뭐 서로 다른 얘기하면서 뭐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군의관을 끌고 와가지고 응급실에 넣었는데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땡겨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군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지방의 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한 명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의 사람들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군인과 지방의 국민들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할 부분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와 타협을 할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네.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작자는 뭐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이 아니라는 헛소리나 지금 내뱉고 있고 하니까 국민들 천불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요. 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격해지셨어요. 그러게.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제 인터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의 그 말씀도 좀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렇죠. 반대 의견도 또. 예. 예. 자, 그런데 이 여권 안에서 책임자 경질론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우리 천하람 대표가 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의료 사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저보다는 저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이 소아응급 의사였기 때문에 예. 현장의 목소리나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관련자 내지나 뭐 관련자나 뭐 의사 단체들 등등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관련자를 바꾸자라고 하는 여당 내의 제안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대화 채널을 바꾸고 뭐 이야기하는 물꼬는 열 수 있습니다. 저도 의미 있다. 관련자 네. 경질하는 거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의사 낙수 효과론에만 기대서 의사를 늘리기만 하면 뭐 필수 의료에도 뭐 약간 의사 돈벌이가 좀 떨어지면 필수 의료 쪽에도 많이 가겠지, 지방에도 좀 가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필수 의료 현장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피부과 성형외과 돈 잘 버는 거 못해서 이거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쪽에 하방이 붕괴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왜 나의 어떤 역할이나 사명감이나 지위를 폄하하냐 예. 라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정책하는 사람들이 워낙 큰 이슈들을 다루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게 되잖아요. 국민도 숫자로 보고 뭐 의사들도 뭐 숫자로 보고 통계로 보고 이렇게 경우 있는데 네. 실제 국민도 의사도 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가지고 사안을 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우선 보건복지부 책임자들의 경지를 통해서 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네. 그리고 의사 한 사람, 전공의 한 사람, 의대생 한 사람을 존중하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대화를 원점에서 좀 예. 다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야 그렇다면 될 것 못할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취지의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특검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이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게 이른바 제3자 특검안에다가 국회 야당의 비토권이 결합이 되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즉각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개혁신당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상병 특검을 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저희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법안도 저희는 본회의장 올라오면 찬성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요약해 주셨지만 저도 천하람 안이라고 하는 대한변협 추천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3자 추천 대안변협 방식을 제안했을 때 취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로는 정말 여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정치권과 분리된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자. 그래서 네. 정쟁의 요소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여야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지, 일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바로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대법원장 제3자 추천안 정도는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사실 했던 건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야당의 비토권 그리고 뭐 재추천 요구권을 넣어놓은 법안은 제가 처음에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던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동 발의에는 참여를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안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비판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의힘 안 내지는 한동훈 안이라는 것이 테이블 위로 좀 올라와야 좀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자기가 한 말을 뭉개고 어기면서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아니 내가 당내에서 너무 힘이 없고 의원들 뭐 8명이든 10명이든 모으는 게 잘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뭐 꾸역꾸역 끌면서 친한계 의원들은 방송 나와서 뭐 지금도 한동훈 대표 의지는 있고 뭐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게 약속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좀 겁을 먹은 듯한 내지는 좀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안을 내라 이거죠. 그럼요. 이미 먼저도 아니죠. 뭐 이미 지금 뭐 완전 많이 그러네요. 지나왔죠. 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을 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네. 이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야권의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뭐 고민정 의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이냐 뭐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시는데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렇게 뭐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끝난 것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내지는 공직자 배우자 가족의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엄격해져 왔습니다. 그런 기조를 저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 저쪽은 잘못했는데 처벌 안 받아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요?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네. 저쪽이 잘못했는데 처벌 안 받는 거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 사안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공정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쟤는 놔두고 저만 그러세요 선생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런 피장파장의 오류 내지는 뭐 쟤를 처벌 안 했으면 나도 하면 안 돼요 식의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네. 저쪽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저는 좀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예. 과거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검찰 특수부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주자로까지 키워주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던 민주당과 뭐 조국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뭐 전 정권 수사하면 안 된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내로남불 아닌가, 좀 위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선거 개입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고 뭐 여러분들의 이제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 나옵니다만은 물적 증거가 아직 나온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너무 앞서 나가고 막 서두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혹이라든지 논란들이 나왔을 때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네. 오히려 더 건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아직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늘 조금 차분하고 호들갑 안 떠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권이 보면 무슨 일이 터지면 막 빨리 해가지고 뭐라도 내놔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뭐 사회 이슈가 터졌을 때 사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해결책을 급조해서 만들거나 네. 아니면 뭐 너무 동네 축구하듯이 공 던지면 막 쫓아가는 경향들이 예. 있는데 조금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네 축구하지 말자. 동네 축구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환경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도로에서 14.2%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으로 지구를 식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 차지하는 공간도 줄이고 미세먼지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1km당 약 15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10km로 따지면 1.5kg를 배출하는 거죠.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0g 정도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시장을 가거나 가까운 업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랑 긴 물병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이 무겁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가 지구를 식히는데 일부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란 게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여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때에는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식히는 일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식혀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곳곳에 소나기가 약간 감지되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지만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도 중서부 지역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중부 일부나 남부 일부에도 비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모레까지 강수 소식이 자주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전국에, 내일과 모레는 남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5mm 내외의 비가, 동해안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후까지 예상되고, 소나기는 아침부터 전라권에,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에 5에서 60mm 예보 있고요.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세종 30, 대전, 광주 31, 대구, 부산, 제주 32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덥겠습니다. 주말 휴일에도 낮더위가 30도를 넘게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고요. 오존 농도는 오후에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으로 좀 좋지 않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1도고요. 습도는 85%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4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바쁜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조기영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 하시나요? 예,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브리핑이 국민들한테 도움을 줍니까? 예, 응급의료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통계를 제공해드리고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 병상 수라든지 운영 시간 등 4종의 통계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전국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런 부분 중단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인력의 30%를 전공의 분들이 담당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응급의료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을 해서 중증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려움을 좀 이해는 하겠어요.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 이게 붕괴 상태다 그러면 그 순간 국민들 사이에 뭐 정말 패닉이 번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렵지만 붕괴 상황은 아니다. 이런 그래서 말씀.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통계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예, 통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응급실 찾은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응급실 진료 유지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최고 국정 책임자가 직접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응급실은 중증도 1, 2등급의 환자들은 1차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등도는 조금 다른 데로 가달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여 개는 네. 중증 환자 위주로 받고 네. 경증 환자분들은 전국에 220개의 응급의료 기관이나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분산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더 저 네. 진료를 빨리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지금 권역 응급센터로 갔을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 90%를 과하게 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증은 뭐고 경증은 뭐야?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에 가시면은 네.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문진을 통해 가지고 그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정을 해드리고 가장 적절한 응급 의료기관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에는 전혀 인상되는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 단계까지는 응급실 가기 전에 가까운 병원에서라도 네. 먼저 진단을 받아라.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구급차를 통해서 가시게 되면은 네.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분들이 또 프리케이타스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광역 응급 상황실에 있는 의사와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설명을 하면은 이분은 가장 가까운 어느 응급센터 또는 네. 응급 기관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그 아하. 스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에서 경증까지 5단계로 나눠 놨으니까 네.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 기준 분류 기준 같은 게 아주 디테일하게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네. 왜 그런 문제를 이 네. 차관이 네. 전화 걸명 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듭니까? 아마 차관의 취지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이 뭐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분노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들에서 좀 저도 민망합니다만 네. 여권 내 어제 당장 나경원 의원 저희들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네. 지금 조규영 장관님하고 박민수 제2 네. 차관 네. 내 그 경질 교체를 통해서라도 의료계와 대화의 모멘텀을 잡을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뭐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는 대화 주체도 중요하지만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대화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공식 접촉이라도 늘려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좀 듣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비공식 네. 접촉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진짜로 필요한 국면 아닌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장님, 그 다음에 의대 교수님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계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나서는 데는 또 좀 자제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은 물 밑으로도 또 네. 공개적으로도 하시지만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네. 5일 동안 이거 아프면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석은 이제 연휴 때는 병의원들이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평소에도 평시보다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설 명절 때보다 더 많은 병의원들이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한 4,000개 정도의 전국에 그 병의원을 문을 열도록 할 것이고요. 네. 문을 열도록 이제 부탁을 할 것이고 지금 협의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400국의 응급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대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각 그 응급실마다 어떠한 지원이 바로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핀셋 지원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장관님. 네. 그럼 정치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네. 그 참 용어 자체가 좀 제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이 괴담 또는 그 확인되지 않은 이 소문 네. 또는 네.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2세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 현황 이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그 응급실 의료 공백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짜 송구하게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별로 언론에 공개된 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저희가 다른 것이 있으면은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대응책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2025년도 대입 그 의대 입시 정원을 증원한 문제요. 1,500명 가량. 네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도 네. 그건 어떻게 지금 되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26년은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네.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이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일관되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의료계에서 쉽게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유가 의료계 내에 이제 단일화를 도출하기 어렵거나 네. 아니면은 단일화를 도출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저희가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면은 상당 부분 의료계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테니까 의료계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네. 추계위원회요. 네네. 거기 정부 발표를 보니까 저 의료개혁 특위 발표를 보니까 네. 추계위원회에 그 의료계 인사를 절반 이상으로 한다 그런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직역별로 저희가 그 시스템은 의사분들만 아니라 뭐 약사 간호사분들도 네. 다 추계 시스템을 만들 텐데요. 네. 거기 이제 시스템에는 그분들의 직역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분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또 수요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근데 그 직역의 그 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연금 관련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장관님?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와 소득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두는 것, 그다음에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그 네. 보험료율과 그 수득률, 네. 그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네. 구조개혁 안까지 나와 있는 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게 이제 노후 소득을 평가할 때 옛날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밖에 없었던 때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요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소득의 보장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 부담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모수 개혁이 구체적으로 네. 보험료율은 13%로 소득 대체율은 42%를 제시하셨는데 네. 이 소득 대체율 42%는 네. 21대 국회에서 여당안이 43, 네. 야당안이 44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보다 1% 낮은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그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42%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네. 또 요번에는 이와는 별도로 전액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기초연금 자체에 40만 원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부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소득 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동시에 자동 조정 장치를 네. 그 도입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죠? 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개편하면 매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을 한 것인데요. 네. 이 개편안은 보면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율이나 기대 여명도 함께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네. 지금 다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연금 기금이 금방 네. 고갈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네, 네.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76년까지 지금 저희가 낸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제한에 따르면은 네. 76년까지 연장이 그 소진 연도가 연장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76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정부의 개혁안이 채택이 안 돼서 네. 현행대로 가면 언제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55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네. 불과 뭐 한 30년 후에는 고갈이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예. 이 정부 개혁안대로 하면 그래도 한 50년, 60년은 고갈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더 내야 된다. 지금 네네. 더 내자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험료율을 13%로 9%에서 예. 그리고 연령도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 의무가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요? 예. 사회자님 제가 네. 숫자를 조금 착각을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모수 계획을 하고 또 저희가 기금 수익률을 제고를 하게 되면 네. 72년까지 네. 기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2072년까지요? 예. 자,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다들 정년 연령이 60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년이 돼서 일은 그만두는데 연금은 계속 내야 되는 기한이 4, 5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시기,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의 변수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노동계에서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그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연금 특위에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까지 연동해서 네.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네. 해달라는 요청이시군요. 예, 같이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네. 자꾸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니까. 네. 근데 연금 받을 나이는 이제 60세 이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연금은 내고 그때 고갈되면 못 받고. 네. 사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지급 보장 정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네.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이제 차등화를 두겠다는 것인데, 만약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되는 반면에 네.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인상 속도 차등화가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네.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차등 인상,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땡볕을 내더라도 하여튼 약속한 연금은 드리겠다. 예,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아침 시간에 많은 말씀을 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 의료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네.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과 지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네. 이 두 사안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은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더 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 조기형 장관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벌써 임기가 이제 절반 가까이 돼 가서 그런지 네, 이 퇴임 후 얘기가 나오네요. 맞아요. 이게 임기 3년 차 때부터 이제 사절을 그건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해 맞아요. 왔으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예. 네. 퇴임 후에 머물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140억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사저하고 경호시설은 좀 다른 거죠? 맞아요. 사저하고 경호시설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사저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저택,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관대작들을 저택을 이제 사저라고 예전에 불렀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관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거는 관저라고 불렀고 그러죠? 이렇게 네. 돼 있는 건데, 퇴임을 하고 나면 당연히 사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임 중에는 관저에 살지만요. 이제 대통령들이 퇴임한 다음에 보통 보면은 고향에 간다거나 아니면 원래 살던 집을 이제 고쳐서 산다거나 이렇게 사저에서 지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자기 돈으로 다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갈 때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를 받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저는 자기 돈으로 하지만 경호 시설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뭐 경호원들도 상주를 해야 되고 뭐 장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저 옆에 부지를 좀 더 사야 돼요. 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경호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돈은 국가 예산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해주면 전직 대통령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살고 그러니까 국가 나중에는 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으로 남는 거고, 사저는 이제 개인 재산이지만 그렇죠. 경호 시설은 국가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임기 3년 차가 되면은 이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대략 3년 정도를 잡는 거죠. 퇴임해서 다음 날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 들어갈 수 그 있도록. 순간부터 경호가 시작돼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임기 3년 차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이미 그래서 예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14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래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사저와 경호시설 할 때 든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다는 얘기를 이제 하던데. 맞아요. 예.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이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이제 139억 8천만 원이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내년도에는 신축 비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11억 6,9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네. 119억 8,80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 이때는 네. 8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해놔서 다 합치면 139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걸 최민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한 건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 원이 들어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 6,7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많이 경호시설 예산이 들어갔던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역대 가장 많았던 것보다 이 예산 예정대로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배 정도, 2배 이상 많은 그런 예산이 된다라고 이 최민희 의원 쪽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 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2억 원 배정 받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35억 7,900만 원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이게 경기하고 서울 지역을 예정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수도권이다 보니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저의 땅이나 건물은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지만 그 옆에 경호시설을 두는 땅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그렇죠. 사야 돼요. 땅을 네. 사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부지 단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는 건 이건 아직 확정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차부터 미리 예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건데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하고 경기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걸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서초동도 당연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니까 후보군 중에 하나고 양평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됐다라고 하고요. 그럼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서울하고 경기라고 하면은 땅값이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내부에서도 땅값 차가 크고 경기도도 또 굉장히 땅값 차가 크고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이 예산이 결정이 된 거냐 이걸 물어봤더니 서울하고 경기에 평균적인 부지 단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향후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거다. 그 위치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부지 면적은 오히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반밖에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이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얘기가 그러겠네요. 되는 거고요. 대신에 또 건축 비용 같은 것들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더 호화롭게 한 건 아니고 수도권에 하려다 보니 비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이 경호시설은 사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경호시설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사저 위치를 시골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에 사는 예. 건지는요. 알겠습니다. 이 사저가 퇴임 대통령들 우리나라 퇴임 대통령들의 그 운명이 좀 다 좀 기구했듯이 이 사저의 운명도 좀 기구했을 것 같으네요. 맞아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들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예, 뭐 최근까지 많이 예. 알려졌는데 사실 요 동교동 사저 같은 경우에 옛날 기자들은 가서 밥 먹고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랬죠. 찾아가고 그랬는데 매각이 됐기 때문에 사업가한테 팔렸거든요. 네. 뭐 이런 뭐 좀 기구한 운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신이 번쩍 드는 이 학교 공부 시간 차임벨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이정은 평론가 모시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뭐 계엄 설 가지고서 뜨거워가지고요. 네. 이 계엄 얘기 오늘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거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는 겁니까? 예, 일단 헌법 7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전시 상황이라든가 또 사회 안녕 질서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 계엄 선포가 가능한 것이죠. 네. 전시 상황이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네.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해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권이라든가 입법권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이 계엄사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 통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인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제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엄 상황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가 그만큼 격동적인 그렇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사에 지금 한 10차례 정도. 예.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선포가 됐었고요. 네.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이제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이제 선포를 했고 그때는 지역적이었습니다. 네. 여수 순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계엄령 선포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1948년 11월 달에 제주 4.3 사태 때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서 선포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계엄령이 아니고. 있고 그 지역 특정 지역에 한정한 계엄령이 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1952년 5월 달에 부산 정치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발췌 개헌 해가지고 이제 장기 집권 길을 이제 열게 되는 이제 그때 부산, 경남, 전남, 전북에 이제 선포했던 그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4.19 혁명 당시에도 이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선포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월 유신 때, 부마 항쟁 때, 11.6 사태 때 이때 다 이제 선포했던 바가 있고 1980년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전국에 계엄령 확대 선포가 됐던 그게 이제 마지막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계엄령도 있고 또 특정 지역에 그 한정된 계엄령도 있는데 지금 쭉 설명하신 역사적 사례를 보면 뭐 비슷하네요. 약간 그 지역에 한정된 계엄령이
다소 횟수로는 좀 많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선포된 경우는 한 4번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역으로 한정된 계엄령과 전국 계엄령은 좀 차이가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선포할 때는 그만큼 이제 이 전국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요동칠 때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특정 지역의 이제 뭐 소요 사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정 지역에만 선포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런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할 때는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계엄의 통치 체계도 달라지고요, 네, 명령 체계도 그렇습니다. 달라지고 좀 예. 다 그런 부속의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야권에서 그 계엄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계엄 준비서를 이제 제기했어요. 네. 예, 그렇게 되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우선 이게 사실 무근인데다가 설사 그게 계엄 준비를 해서 계엄을 한다 한들 국회에서 바로 해제 결의를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제77조 4항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계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항을 보게 되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must 영어로 네. 반드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그 사례는 4.19 혁명 당시 선포됐던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 규정을 이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들도 알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국회를 좀 무력화를 시켜버리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엄령 선포되면 탱커로 국회 주위를 싹 에워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들 출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 내지는 이제 항의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한 사례까지 대체로 이런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이제 계엄령 선포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가 무력화됐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이 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자주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까지 지금 계엄 준비설을 이제 얘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당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나 무슨 증거 같은 거를 좀 제시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엄설이 갖고 있는 그 발화력이라고 그럴까? 이게 엄청난 건데 라고 이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야권이 무슨 증거를 제시하거나 무슨 뭐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제 근거보다는 이제 정황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당시에 이제 그 계엄령 검토 문건을 기무사에서 작성한 사실은 확인이 된 거죠. 그 사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또 논란이 이제 뭐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태극기 집회에 나온 이제 그 구호 중에서 빨리 계엄령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탄핵, 그때 그 당시 이제 탄핵 들어가기 전이니까 탄핵 주장하는 국회 해체해라.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문건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전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안보 라인 교체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제 그 배경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용현 그 전 경호처장을 이제 국방부 장관 좀 후보자로 좀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수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잖아요. 그 경호처장 하면서도 군 인사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온 것으로 일단 설이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군 내에 이른바 이제 충암고 출신들, 충암파가 이제 이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충암파의 이제 핵심들이 지금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서 그 777 그 사령부라고 또 그 또 다른 정보 라인이 있는데, 뭐 이런 핵심 정보 라인에 다 충암파들이 지금 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영현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 10월 군인사 때 이 충암파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포진시키고 좀 더 많이 승진을 시키고,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이 계엄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정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충암파가 몇 명쯤 된답니까? 그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에서. 장성급에서 이제 4명인 거고, 지금 이제 방첩사령부 안에 이제 뭐 중령, 소령, 대령급도 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에 뭐 만났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회가 상당히 그 큰 조직이거든요. 군내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그 보면 이제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이게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군내에 충암파가 일부 있다 그러더라도 과연 이제 이 군이 일사불란하게 그 충암파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 정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뭐 이제 그 과정들에 이렇게 동참을 적극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이제 여전히 의문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의심은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이런 이제 여당 쪽에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 설명하신 그런 정황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 그 경각심을 그 일깨우기 위한 발언도 못하냐 정치권이. 또는 뭐 상상력으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등등의 설명이 있는데, 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엄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용어가 갖고 있는 그 무게도 있고, 또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모르겠는데 많이 겪었잖아요. 트라우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의 표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과격해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탄핵이란 말도 아주 예사롭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계엄령 얘기도 그렇고 뭐 이제 친위 쿠데타 얘기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너무 세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좀 상당히 그 사용을 좀 회피했던 그런 단어들도 많이 좀 이제 일상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정치가 너무 과거에 비해서 과격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갖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계엄령 문건 얘기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수사해서 재판까지 갔던 사건이죠. 그게 다 종결이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문건 작성만으로 이걸 갖다가 내란죄나 이런 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건을 만약에 실행하려고 뭔가 뭐 모의를 했다거나 또 실행을 실제로 일부를 좀 했다거나 그 문건 내용대로 그랬다면 이게 이제 내란 이제 뭐 음모 내란죄 이런 게 적용이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문건만 작성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에 이제 청와대가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제 합수단 만들어져 수사를 진행하고 했는데 추가 증거들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문건만 가지고는 이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일종의 결론이 그렇게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많이 했는데 기소는 거의 없었고 몇 명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건은 종결됐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설 지금은 뭐 계엄설인데요. 예, 계엄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권 논란을 보실 때 이런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인데요. 금요일치고 정체가 조금 긴 편입니다. 전체 2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상일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하남 분기점에서 송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오늘은 성남 쪽으로도 정체가 나타납니다. 복정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장지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의 흐름 나아지고 있는데요. 암사에서 성수대교까지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양화에서 가양대교 쪽의 정체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홍제램프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터뷰도 좀 오래 했습니다만 이 추석에 응급실 환자가 더 몰릴까봐 사실 걱정들이 많아요. 네. 정부가 이 추석 또는 응급실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추석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린다라는 것만 보면요, 그 연휴에 일단 내원 환자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에 찾는 환자가 다 중증 환자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붐비는 상황만 갖고 이 추석에는 응급의료 체계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 응급실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이 추석 때는 동네 병의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네. 뭐 물론 이 당직 병원들이 운영되긴 하지만 응급실에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추석을 비상진료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지금 전담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1대1로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409개 응급실 중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만 이제 추려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네. 아예 전체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의사가 그만둔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걸 전부 다 보건복지부 인력으로는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아예 전담반을 꾸려서 밀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의관 15명을 그 상황이 어려운 응급실에 우선 배치를 했는데요. 이 배치 첫날 보니까 다만 이 전문 과목이 응급의학과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의료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응급실을 담당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호소하는 군의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당직 부담을 좀 줄여줄 의사 한 명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군의관을 병원 상황에 맞게 투입을 해서 좀 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윤아 기자 설명하신 대로 응급실 상황이 그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추석 연휴 때 완전히 무너질 거다. 미리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냥 정말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경우에는 평소에 가시듯이 응급실에 일단 가시면 된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이제 4대 공적연금 수급자들인데요. 이 급여가 3년 뒤에 그 지급해야 될 급여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예.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국민연금 비롯해서 그 4대 공적연금 급여, 그러니까 줘야 할 돈이 2027년이 되면 101조 852억 원이 될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출한 계획을 보면 그 같은 2027년에 예상 지출액이 96조 원이었는데요. 1년 만에 이 예상 지출액이
5조 원 이상 불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만 이 4대 공적연금 지출이 85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대비 10.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르는 추이를 예상을 하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5년 동안 이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8.3%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걸 같은 기간 정부 재정 지출 이거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정부 재정 지출 평균 증가율은 3.6%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공적연금 지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공적연금 중에서는 당연히 이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네. 나가야 하는 돈의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 올해 43조 4천억 원인데 2027년에는 60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줘야 할 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수입 증가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워낙 이 보험료를 낼 가입자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둘 수 있는 돈은 평균 영평균 2.4% 정도 증가를 하는데 그치는데 반면에 줘야 하는 돈은 10.3%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게 국회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건데 여기에 인구 상황 같은 변수에 따라서 그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현행보다 최대 32년 더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이 팬데믹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를 봤더니요. 올해 2분기에 폐업한 서울 내 점포 수가 16,000개나 달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도 폐업한 가게가 16,000개 정도였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폐업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됐던 그 2020년 그리고 2022년 사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폐업 점포 수가 한 13,0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지금 20%나 더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난 겁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봐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이걸 봤더니 2019년에는 92만 명이었고 2022년에는 86만 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98만 6천 명으로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수가 48만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자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7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한국 신용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이 4,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7%나 줄어든 겁니다. 영업이익만 따져보면 23% 줄었고요. 네. 특히 이 서울 지역의 폐업한 자영업을 봤더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줄었습니다. 피자, 치킨 이런 업종들인데요.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가 요즘에 이 배달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에 직면한 음식점들이 특히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 대표 과일이 사과겠죠? 네. 지난해 굉장히 비싸서 금사과라고 불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는 다행히 작년처럼 이런 금사과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업관측 보고서를 봤더니요. 이달 들어서 사과 중에서 홍로 이것의 도매 가격이 10kg에 44,000원에서 4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6%에서 41% 정도 저렴해지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해 이 홍로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과 생산량이 47만 6천 톤에서 49만 2천 톤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한 20% 정도 늘어난 양입니다. 그리고 사과 말고도 추석 대표 과일 중에 하나인 배도 가격이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신고배를 기준으로 이 도매 가격이 15kg에 45,000원으로 이제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한 10%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배 역시 뭐 생산량이 작년보다 19% 정도 증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사과와 배 말고도 요즘에 뭐 많이 드시는 샤인머스켓, 뭐 단감 이런 품목들도 평년보다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배추는 특히 1년 전하고 비교를 했더니 15.4%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무도 작년보다 43% 비쌀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뭐 당근이나 대파, 오이는 출하량이 늘어나서 그 가격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예. 자, 5번째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동안 검거 현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총 8,300명이 검거가 됐고요. 이 중에서 악질 전세 사기범들은 평균 7.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신고 접수만 된 거를 수사한 게 아니라 의심 거래라고 포착이 되면 조사에 나섰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16,000명이었고요. 피해 금액만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았고 그 이어서 2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청년 세대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딜 때 그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빌라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좀 집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 아파트 대신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2030 세대의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일반 사기죄 이게 적용이 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전세 사기 좀 중형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사기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경우도 95명이나 됐고요. 평균 7.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25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예,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 주실까요? 코레일이 추석 KTX표 특가 구입하시라고 안내를 하네요. 네, 빈좌석에 대해서 프로모션 진행하는데요.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할인 대상은 추석 연휴 당일인 17일 제외하고 9월 13, 14, 15, 16, 18일 이렇게 총 5일간 운행하는 KTX 열차를 대상으로 하고 빈좌석 운임은 30% 할인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추석 KTX 표 구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도 또 빈좌석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할인도 해주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느새 월요일 아침 전격 시사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